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눈물로 범벅이 된 가난한 미혼모가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강석훈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죠. 눈앞에 있는 20대 초반의 여자,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아내와 똑같았어요. 강 판사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어린 딸. 그날 밤 걸려온 의문의 전화. 끝내 찾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찾아 헤매던 딸이 지금 이 순간 피고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선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재판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오늘도 어김없이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강석훈 판사는 재판장석에 앉아 오늘 심리할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58세의 그는 25년간 수많은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매번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묵직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특히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입정을 알리는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23살의 이연주. 그녀가 입은 손패딩은 너무 낡아서 실밥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깨 부분은 해져서 속에 솜이 삐져나왔고 지퍼는 고장 나 있었죠.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신발이었습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운동화는 이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밑창은 거의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쓸리는 소리가 났어요. 석훈은 사건 기록을 넘기며 죄명을 확인했습니다. 절도, 피해 품목은 분유 3통과 기저귀 2팩, 피해 금액은 15만 원 상당.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또 하나의 생계형 범죄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몇 건씩 다루는 일상적인 재판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석훈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낡은 손패딩, 그 지친 걸음걸이가 왠지 낯익었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려 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석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마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출근길 골목에서 만난 여자. 맞아, 그 여자다. 석훈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도 똑같은 낡은 손패딩을 입고 있었죠. 석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법정은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는 수십 년간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몇몇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고 검사와 국선 변호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석훈의 심장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크게 울렸어요. 석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법정 안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피고인에게로 향했죠. 이연주는 온몸이 굳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보고 있었죠. 석훈이 다시 한번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인 것은 떨리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콧날, 뺨, 마침내 눈이 드러났죠.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은 너무나 앳되어 보였습니다. 23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리고 지쳐 있었죠.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그 표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석훈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죠. 이 얼굴, 이 표정은 석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슬픔을 참으며 지은 그 표정,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것은 아내 혜경이 젊었을 때 슬플 때마다 지었던 표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처자일을 유산했을 때 혼자 방에서 울던 날의 표정이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게 가졌던 두 번째 아이, 딸 소윤이를 잃고 나서 매일같이 지었던 그 표정. 슬픔을 삼키려 애쓰면서도 결국은 눈물이 흘러내리던 그 모습이 지금 눈앞의 여자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석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어보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이야. 석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는 그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그는 재판장이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정의 벽이 사라지고 소음이 멀어지며 오직 그와 그녀만이 남은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잠깐 놓은 손, 그 후 영영 잃어버린 어린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석훈은 잠시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법정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손을 책상 위에서 움켜쥐었죠.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강 판사의 이상한 반응에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검사도 국선 변호사도 서기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짧은 침묵 사이로 오직 피고인석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흐느낌만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죠. 석훈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법정이 물결치듯 일렁였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그의 의식은 며칠 전 아침 출근길로 되감기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그녀, 그리고 지금 법정에 선 그녀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로 연결되며 운명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아침이었습니다. 석훈은 평소와 같은 출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법원까지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렸는데 그는 일부러 좁은 골목길을 택해 걸어가곤 했어요. 큰 길보다 조용하고 무엇보다 이런 골목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25년째 이어온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골목 저편에서는 분식집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며 김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훈은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다시 한번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죠. 그때였습니다. 끽끽.
무언가가 바닥에 긁히는 불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거기에 아기 울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석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죠.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밀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유모차의 왼쪽 바퀴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고 여자는 온 힘을 다해 유모차를 끌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턱이 있는 곳에 이르면 유모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바퀴는 헛돌며 끽끽 소리만 냈습니다. 여자는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입고 있는 솜패딩은 한눈에 봐도 낡아 보였습니다. 어깨 부분에 실밥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소매 끝은 헤어져서 솜이 살짝 보이기도 했죠. 더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유모차 손잡이를 꽉 쥔 그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들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석훈은 그대로 지나치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더구나 출근 시간도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석훈은 조용히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석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여자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석훈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모차 뒤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살짝 들어 올려 앞쪽 바퀴가 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석훈이 유모차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세상 모든 것이 무서운 사람처럼 들렸죠. 석훈은 유모차 안의 아기를 슬쩍 봤습니다. 담요에 꽁꽁 쌓여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죠. 아기가 괜찮습니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석훈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지만 여자는 갑자기 유모차 손잡이를 꽉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그녀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이 경직된 것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여자는 다급히 말하고는 유모차를 급하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바퀴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질질 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마치 석훈에게서, 아니 모든 사람에게서 도망치듯이 말이죠. 석훈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솜패딩이 바람에 펄럭이고 비틀거리는 유모차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더 해야 했던 것 같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의 일이야.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법원으로 향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판결문을 쓰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그 여자와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길로 출근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 여자와 아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우연이었어.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훈은 그때 전혀 알지 못했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첫 번째 조각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석훈이 골목 중간쯤에 있는 작은 빵집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빵집 유리창 앞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 낡은 손패딩, 그 구부정한 어깨, 회색 모자까지 틀림없이 며칠 전 유모차를 밀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유모차를 옆에 두고 빵집 쇼윈도 앞에 서서 진열된 빵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잠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유리창에 거의 얼굴을 댈 듯이 가까이 서서 빵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어요. 각 구운 크림빵을 볼 때는 입술을 살짝 가찼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빵을 볼 때는 침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석훈은 자신도 모르게 빵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판사님. 빵집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석훈은 가끔 이곳에서 아침을 사 먹곤 했거든요. 아주머니, 크림빵 2개하고 단팥빵 2개, 그리고 우유 2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방금 나온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봉투에 빵을 담는 동안 석훈은 유리창 너머로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석훈은 따뜻한 봉투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또 놀라서 도망갈 것 같았거든요. 실례합니다. 석훈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여자는 여전히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 저는 며칠 전 유모차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는지? 여자는 잠시 멈춰서서 석훈을 올려다봤습니다. 모자챙 사이로 눈만 살짝 보였는데 그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네, 기억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석훈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거 드세요. 방금 나온 따뜻한 거예요. 여자는 봉투를 보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 받으세요. 아침은 드셔야죠. 아기도 돌봐야 하고. 석훈이 한 발 더 다가가며 봉투를 내밀자 여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고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석훈은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요. 빵 몇 개와 우유에 이렇게까지 감동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이 잘 챙기세요. 석훈이 그렇게 말을 이으려는 순간 여자는 이미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다는 듯이 급하게 사라졌어요. 석훈은 또다시 그 자리에 서서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꼭 껴안고 종종 걸음으로 멀어지는 그 모습이 왜인지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석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편 연주는 좁은 원룸에서 지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빵과 우유를 받아 달아나듯 집으로 왔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얇은 이불 하나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매서웠죠. 연주는 분유통을 들어 흔들어 봤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비어 있었죠. 기저귀 봉지를 열어보니 달랑 2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후야, 조금만 참아. 8개월 된 아기 지우는 엄마의 품에서 힘없이 기대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배고프다고 크게 울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늘게 칭얼대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보니 고작 3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소아청소년과 병원, 자신이 자란 보육원, 그리고 지후 아빠인 전 남자친구의 번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 번호를 눌러봤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책임질 수 없다며 사라진 그는 번호까지 바꿔버렸죠. 나 진짜 혼자구나. 연주의 입에서 저절로 한숨 섞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23살. 또래들은 대학에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는 나이였죠. 하지만 연주에게는 오직 지우뿐이었어요. 연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며칠 씻지 못한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죠. 2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삶에 지쳐 보였습니다. 시선을 돌리니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고지서들이 보였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월세 독촉장, 빨간 글씨로 적힌 연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는데. 연주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김치통 하나와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김치마저도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으앙. 지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서둘러 아기를 안아 올렸더니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왜 이렇게 뜨거워? 연주는 당황한 마음에 젖은 수건으로 지우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해열제라도 먹여야 하는데 약도 떨어진 지 오래였죠.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걱정하지 마, 응? 연주는 지우를 꼭 안으며 속삭였지만 정작 본인도 그 어떻게든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기는 아프고 막막함이 목을 조여왔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가끔 끙끙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죠.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달랐을까? 보육원에서 자란 연주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어요. 18살에 퇴소한 후로는 정말 혼자였죠. 그나마 만난 남자친구에게 기대려 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응, 엄마. 지우가 작은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연주는 다시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지우는 지금 당장 분유가 필요했고 열을 내릴 약도 필요했습니다. 연주는 벽장에서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포대기였지만
지우를 업을 때 쓰는 유일한 것이었죠. 아기를 등에 업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내일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었어요. 내일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죠.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연주는 낡은 손패딩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연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분유와 기저귀 생각뿐이었어요. 어디서 구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떠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트, 대형마트라면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연주는 계단을 내려가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등에 업힌 지우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니 멈출 수 없었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주는 포대기를 다시 한번 여미며 지우를 감쌌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속에서 연주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있는 걸까?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죄책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였으니까요. 대형마트의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후야, 조금만 참아. 연주는 등에 업힌 아기를 토닥이며 마트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그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사건이 곧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연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자 오히려 몸이 더 떨렸어요.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등에 업힌 지우가 꿈틀거렸지만 다행히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연주는 천천히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 근처 천장에 설치된 CCTV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순간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연주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써 자연스럽게 그저 장을 보러 온 평범한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려 했죠. 카트를 하나 뽑아서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침착하자.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돼. 연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분유 진열대 앞에 서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가장 싼 것을 골라 계산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분유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개, 3개. 카트에 담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연주는 못 본 척했습니다. 기저귀 코너로 이동했어요. 기저귀 팩 2개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다 담았어요. 아니, 사실은 해열제도 필요했고 연주 자신도 먹을 것이 필요했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더 위험할 것 같았죠. 카트를 밀면서 연주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야. 범죄라고. 하지만 지우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꼭 이렇게까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어지러웠어요. 연주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등에서 지우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어요.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았는지 등을 통해서도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죠.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널 살릴게. 연주는 구석 코너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낡은 청가방을 펼쳤습니다. 누가 볼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재빨리 분유통과 기저귀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제발. 연주는 태어난 척하려 애쓰며 계산대를 지나쳤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출구가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품에 꼭 안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조금만 더. 자동문 센서에 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싶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손님.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연주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 팔을 꽉 붙잡았으니까요. 손님, 이거 계산하셔야죠.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체구가 큰 남자 보안 요원이 연주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연주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기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등에 엎인 지우가 놀랐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죠. 사무실로 가시죠. 보안 요원은 단호했습니다. 연주를 이끌고 보안실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마트 안의 시선이 온통 연주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도둑이래. 애기까지 없고 왜 저래? 보안실에 들어가자 CCTV 화면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연주가 분유를 장바구니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름이 뭐예요? 이연주입니다. 나이는 23살이에요. 보안 요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보안 요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기가 아파요. 분유도 떨어지고 열도 나고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콧물도 함께 나왔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필사적으로 매달릴 뿐이었죠. 보안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분도 있었어요. 그들은 연주를 보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하려고요. 잠깐만. 여자 매니저가 연주를 자세히 봤습니다. 등에 엎인 아기, 낡은 옷차림, 그리고 절박한 표정까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기 때문이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봐주세요. 열이 이렇게 나요. 연주는 지우를 내려안으며 이마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여자 매니저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은 단호했습니다. 안타까워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절도는 신고해야 해요.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연주는 보안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닦았죠. 지우는 이제 크게 울기 시작했죠. 배고픔과 열 그리고 낯선 환경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연주는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보안실 안은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15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든 남자 경찰관,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이연주 씨죠? 일단 같이 가시죠.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지우를 꼭 안고 일어섰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경찰차로 가는 길, 마트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연주를 쳐다봤죠.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차에 타자마자 연주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가 경찰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앞좌석에 앉은 여자 경찰관이 백미러로 연주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아기 엄마, 일단 눈물부터 닦아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아기가 이틀째 제대로 못 먹고 열도 나고. 연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절도는 범죄예요.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경찰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연주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죠. 이 순간부터 연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엄마로서 아기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어요. 경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지우를 꼭 안은 채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정작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자 여자 경찰관이 재빨리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그 따뜻한 말투에 연주는 또다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지구대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연주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자 경찰관이 조사실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우는 여전히 칭얼대고 있었죠. 배고픔과 열 때문에 보채는 게 분명했습니다. 일단 아기 분유부터 먹여야 할 것 같은데요. 여자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분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끝을 흐리자 조사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자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더니 5분쯤 후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액상 분유 2개와 따뜻한 물이 들어있었어요. 일단 이거라도 먹이세요. 아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우에게 젖병을 물리자 아기는 급하게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책상 위에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연주 씨,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박 경사는 천천히 받아 적으며 물었어요. 주소는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가족은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그 질문에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퇴소한 지 5년 됐고. 박 경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연주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23살, 보육원 출신, 그리고 아기까지. 이 젊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아기 아빠는요? 연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연락 안 돼요. 임신 사실 알고 나서 사라졌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그럼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네. 한 글자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박 경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연주를 바라봤어요. 일은 하고 있어요? 아기 낳고 나서는 못하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대기가 길고 보낼 돈도 없어요. 맡아줄 사람도 없고요. 가끔 새벽에 전단지 돌리는 일 하는데 그것도 아기 재우고 나서 한두 시간씩.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박 경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진술서에 생계형 절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훔친, 아니, 가져간 물건이 분유 3통하고 기저귀 2팩이 맞죠?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습니다. 박 경사는 진술서를 다 작성한 후 연주에게 읽어보라고 건넸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습니다. 저 감옥 가는 건가요? 목이 메어 간신히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박 경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일단 불구속 송치로 처리할 겁니다. 집에 가서 아기 돌보면서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불구속 송치요? 연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박 경사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감옥에 가두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아기는 제가 계속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말에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지우와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박 경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연주 앞에 놓았어요. 이거. 연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기 분유라도 사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이미 분유도 사주셨는데. 연주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박 경사는 단호했어요. 받으세요. 죄는 죄지만 아기는 먹여야죠. 법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연주는 5만 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박 경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불구속 송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
CCTV에도 찍혔으니까요. 며칠 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마트 측에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는 약식 기소로 넘어가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벌금이요? 연주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5만 원도 큰 돈인데 벌금이라니요.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피해 금액은 적지만 합의가 안 돼서 적게는 50,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연주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100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박 경사는 연주의 반응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미혼모 지원제도 같은 거 알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아봐 드릴게요. 미혼모 재단이나 복지관 연락처 찾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연주는 지우를 안고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거리는 을씨년스럽게 고요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연주는 계속 박 경사가 준 5만 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돈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생명줄 같았어요.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켜자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주는 지우를 침대에 눕히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열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지우는 분유를 먹고 조금 진정했지만 여전히 열이 높았습니다. 연주는 젖은 수건으로 아기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지우는 끙끙 앓으며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연주도 한숨도 못 잤어요. 아기를 안고 토닥이면서 밤을 지새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박 경사가 보내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부분 대기자가 많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검찰청이었어요.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서,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금액, 벌금 100만 원. 연주는 종이를 보는 순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밥도 걱정인데 100만 원이라니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연주는 종이를 꽉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연주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박 경사, 그분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려줄지도 몰라요. 연주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우를 업은 채였어요. 다행히 박 경사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경사님, 저기. 연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 경사는 바로 알아봤어요. 아, 연주 씨. 무슨 일이에요? 이게 왔는데요.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약식 명령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박 경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만 원. 예상했던 대로네요. 경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연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박 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주 씨, 정식 재판을 신청해 보세요.
정식 재판이요? 네.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직접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연주 씨처럼 생계형 범죄고 초범이고 어린 아기까지 있으면 판사님이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연주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박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보다 나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연주는 약식 명령 청구서를 꽉 쥐었습니다. 정식 재판. 그 단어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서류 뒷장에 정식 재판 청구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서명해서 일주일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사님. 연주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구대를 나서며 그녀는 다짐했어요. 해보자. 마지막까지 해보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정식 재판 청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정.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연주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배정 안내. 담당 김태현 변호사.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바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저기요. 이연주라고 하는데요. 국선 변호사로 배정받았다고 해서. 아, 네. 이연주 씨. 절도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단순 절도예요. 별거 아닙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뵙죠.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네. 근데 제 사정 같은 건 재판정에서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일정이 빡빡해서요.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주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봤어요. 이게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재판 날짜는 2주 후였어요. 연주는 그 2주 동안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판사님은 무서운 분인지,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재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지우를 씻겼어요. 아기는 요즘 들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죠. 지우야,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금방 올게, 응?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지우를 맡겼습니다. 아주머니는 연주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받아줬어요. 걱정 마. 애 봐줄 테니까 다녀와. 힘내.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재판은 10시부터였어요.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법정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멀리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연주 씨죠?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연주는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흩어보며 말했어요. 사건 기록 봤어요. 생계형 절도, 초범이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님, 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아기가 아파서 나중에 판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형식적인 변론만 하면 되니까요. 김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괜히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히 잘못했다고만 하면 됩니다. 사정 설명도 짧게 하고요. 알겠죠? 네. 연주는 실망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법정 문이 열렸어요. 법원 경위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연주 씨, 들어오세요. 연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묘하게 위압적이었어요. 높은 곳에 재판장석이 있었고 양옆으로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에 피고인석이 있었습니다. 연주는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손을 꼭 맞잡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주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얼음장처럼 굳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주변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석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표정은 무척 단단해 보였죠. 앉으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넘기며 확인했어요.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판사 석훈은 사건 기록을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생계형 절도구나. 그는 피고인석을 흘끗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솜패딩, 실밥이 튀어나온 소매, 그리고 어깨 부분에 해진 자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석훈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옷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문득 얼마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출근길 골목에서 만난 여자. 유모차를 밀던 그 여자도 똑같은 솜패딩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만난 빵집 앞에서 빵을 바라보던 그 여자도. 석훈의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석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턱이 보였고 그 다음 콧날, 그리고 뺨. 마침내 눈이 드러났어요. 눈물로 가득한 얼굴,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표정. 그 순간 석훈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친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가슴을 움켜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 얼굴은. 석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주가 슬픔을 참으며 짓는 그 표정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내 혜경이 젊었을 때 슬플 때마다 짓던 그 표정.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눈빛만으로 애절함을 드러내던 그 모습. 똑같았습니다. 석훈은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저기 저거 봐. 3살 소윤이의 웃음소리. 분홍 원피스. 새로 산 하얀 구두. 소윤아, 천천히 가. 아빠 손잡고.
백화점 복도를 뛰어가는 작은 뒷모습. 그리고 소윤아, 어디 있어? 소윤아. 사람들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자신의 목소리. 딸랑.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머리핀. 미아 안내 방송입니다. 3살 여자아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그날 밤 걸려온 의문의 전화. 너도 내 가족을 잃어봐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갑고 낮은 목소리. 내 판결 때문에 내 형이 감옥에 갔어.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 나도 내 가족을 무너뜨릴 거다. 내 딸 어디 있어? 으앙, 으앙. 희미하게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 툭 끊긴 전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사흘 후 용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어요? 아무 단서도 없습니다. 석훈은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20년 전 그날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눈앞의 법정이 흔들렸어요. 아니,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니야. 석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습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야. 우연이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흔들렸죠. 진정하라고. 넌 판사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석훈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다시 연주의 얼굴이 보였고 또다시 기억이 밀려왔어요. 혜경이 매일 밤 소윤이의 사진을 안고 울던 모습. 우리 소윤이 어디 있을까? 실종 전단을 들고 거리를 헤매던 날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은 이 여자. 23살. 보육원 출신. 설마. 석훈은 사건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연주. 23. 보육원 출신. 보육원 출신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석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빛 보육원. 발견 시기. 20년 전. 숨이 막혔습니다. 석훈은 법복 안쪽이 땀으로 흠뻑 젖는 것을 느꼈어요. 석훈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검사, 의견 말씀해 주시죠. 석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어요.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이나 절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적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죠. 이어서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린 아기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변론이었어요. 열의도 없고 진심도 없었죠. 석훈은 그 무성의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연주는 고개를 들어 석훈을 봤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석훈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기가 너무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데 분유도 떨어지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연주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가 제 아기가 죽을 것 같아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면,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그냥 닮았을 뿐이야. 하지만 너무 닮았어. 나이도 맞고 보육원 출신이고.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석훈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흔들렸고 번졌고 뒤섞였습니다. 석훈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판사였습니다. 25년 경력의 냉철한 판사. 피고인의 사정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훈은 다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연주가 고개를 들어 석훈을 봤어요. 하지만 석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법은 법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석훈은 판결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하여.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어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벌어서 낼게요. 연주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패정합니다.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낡은 솜패딩을 입은 작은 뒷모습. 석훈은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석훈은 그제야 참았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후,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법복 안쪽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려 탁자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어요. 옆에 앉아있던 서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석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기가 나가고 법정엔 석훈 혼자 남았어요. 석훈은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연주, 한빛 보육원. 석훈은 작은 메모지를 꺼내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빛 보육원. 설마 정말 내 딸인가? 그 속삭임이 텅 빈 법정에 작게 울렸습니다. 석훈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혹시 방금 그 아이였을까요? 혹시 자신이 딸에게 벌금을 선고한 걸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기록을 확인해서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아니면 그저 잔인한 우연인지. 석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속 뒤돌아봤어요. 혹시 연주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훈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코트를 벗을 때도 넥타이를 풀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떨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은. 부엌에서 나온 혜경이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석훈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정말 이상해. 혜경은 남편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말 좀 해봐요. 오늘 재판에서 한 여자를 봤어. 석훈은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23, 보육원 출신이래. 그 말에 혜경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 여자가 젊었을 때 당신하고 너무 닮았어. 설마 그렇게 닮은 사람이 어디? 혜경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거든요. 표정이 똑같았어. 당신이 슬플 때 짓던 그 표정, 입술 떠는 것도, 눈물 참는 것도, 전부.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3이야. 소윤이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잖아. 혜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빛 보육원 출신이래. 20년 전에 발견됐대. 한빛 보육원? 혜경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혜경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당신 혹시 확인해 봐야 해. 가봐야 해.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한빛 보육원을 쳤어요.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응. 내일 당장 가야 해. 석훈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혜경은 남편 옆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날이 밝고 보육원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 최민정입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석훈과 혜경은 떨리는 다리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전화 주신 강석훈 판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정은 대충 들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고 계신다고.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파일이었어요. 밤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원장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3월에 들어온 아이 기록입니다. 혜경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발견 날짜가. 원장이 서류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봤어요. 3월 7일 새벽 5시경입니다. 혜경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습니다. 3월 7일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은 소윤이가 사라진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육원 근처 한 골목에서 저희 직원이 발견했었죠. 당시 아이는 3살쯤으로 추정됐고 심하게 놀란 상태였습니다. 말도 거의 못했고요. 원장은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만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시 경찰이 실종신고 목록과 대조했는데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서 연결을 못한 거죠. 분홍 원피스를 찾는데 회색 누더기 차림이었으니. 회색 누더기요?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네, 그게 이상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낡았었죠. 거의 누더기 수준이었어요. 때도 잔뜩 묻어 있었고. 석훈과 혜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서류철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신발만 새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작은 하얀 구두가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혜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입으로 올라갔어요. 저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석훈도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구두, 작은 리본이 달린 하얀 구두, 새 신발. 그날 백화점에서 혜경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소윤이한테 사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석훈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어요. 원장은 물을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옷은 헤어져 있었는데 신발만 멀쩡했는지. 석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유괴범이 인상착의를 바꾸려고 옷은 갈아입혔는데 신발은 미처 생각 못했구나. 석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버렸어. 복수가 목적이었으니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던 거야. 경찰 추적을 피해 급하게 도주하면서 소윤이를 그냥 버리고 달아난 거야. 여보. 혜경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옷을 갈아입힌 거야. 경찰이 못 찾게 일부러.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윤이를 못 찾은 거구나. 혜경이 흐느꼈어요. 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이름을 지어줬죠. 원장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연주. 연꽃처럼 맑고 진주처럼 소중한 아이라는 뜻으로요. 이연주. 석훈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법정에서 불렀던 그 이름. 그 아이는 18살까지 여기서 자랐습니다. 원장이 앨범을 하나 더 꺼냈어요. 퇴소할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이 신발을 챙겨줬습니다. 아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앨범 속에는 보육원에서 자란 연주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혜경은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판사님, 사모님.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그 신발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아이가. 석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원장은 두 사람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세요. 그 아이가 놀라지 않게. 원장은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어요. 석훈은 메모지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 주소. 사건 기록에 적혀있던 피고인 주소와 동일했어요. 맞아. 법정에 선 이연주와 같은 주소. 혜경이 옆에서 남편의 팔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후들거렸어요. 차 문을 열고 앉자마자 혜경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년 동안 끊겨있던 운명의 실이 지금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아내를 봤어요. 혜경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괜찮아? 네. 그냥 꿈만 같아서. 혜경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밤 기도했잖아요. 소윤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누군가 우리 딸을 사랑해주고 있기를. 그래, 맞아. 근데 이제 정말 만날 수 있다니. 차는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어요. 석훈은 메모지의 주소를 확인하며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저 건물이에요. 혜경이 가리킨 곳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보였어요. 석훈은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건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소윤이 놀라지 않을까요? 석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내 부모야 하면 믿지도 않을 거고. 신발, 혜경이 말했습니다. 신발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래. 그럼 그때 모든 걸 말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석훈은 주머니 속 메모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305호, 3층이었습니다. 혜경은 남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죠. 손에서 땀이 흘러 옷이 축축해질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층, 3층, 드디어 복도 끝에 305호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 석훈의 손이 떨려서 주머니 속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혜경이 황급히 주워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말없이 하지만 같은 마음을 나누며 석훈은 떨리는 손가락을 천천히 초인종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버튼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띵동,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 문 너머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연주 씨,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뒤에서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연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보던 연주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판사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봤던 바로 그 판사. 자신에게 벌금을 선고했던 그분이 왜 여기 계신 걸까요? 연주는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로? 혜경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육원에서 받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가 이상한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혹시 이런 신발 가지고 계신가요? 연주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더 커졌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어떻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주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호흡이 가빠졌어요. 혜경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3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연주의 손에는 작은 하얀 구두가 들려 있었어요. 오래되어 약간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리본이 달린 그 구두. 20년 전 백화점에서 소윤이에게 신겨줬던 바로 그 신발. 이건 제 유년기 물건이에요. 단 하나 남은.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경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소윤이. 석훈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귓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이게 맞아. 우리가 사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문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자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연주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서 무너져 오는 모습에 당황한 거죠. 혜경이 떨리는 손을 뻗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야.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2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연주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이 떨어질 뻔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들어 연주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25년 경력의 판사.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지금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어. 발견된 날짜, 하얀 구두, 전부 맞아. 연주는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니, 저는 이연주예요. 부모님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혜경이 일어나 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너를 찾았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연주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석훈이 일어나 연주 앞에 섰습니다. 키가 훨씬 큰 그였지만 지금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널 법정에 세웠어. 죄인으로 만들었어. 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죄인이야. 그 말에 연주가 고개를 세게 저으며 석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님은 법대로 하신 거잖아요. 연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석훈이 연주를 껴안았습니다. 25년 경력의 판사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지켜줬어야 했는데. 석훈의 울음은 억눌러왔던 20년의 절망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어요. 연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궁금했던 것. 왜 자신은 부모가 없는지, 왜 보육원에 있어야 했는지, 그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왜 저만 혼자인지 항상 궁금했어요. 혜경이 옆에 앉아 연주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딸. 너무 작았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있었어요. 버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누가 널 데려갔어.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았어. 석훈도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이웃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지후가. 혜경이 연주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8개월 된 작은 아기, 연주를 닮은 얼굴. 혜경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손주구나.
석훈도 안으로 들어와 손자를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을 뿐 아니라 손주까지 생긴 거였죠.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자신을 찾아 헤맨 부모가. 혜경이 지우를 아는 채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연주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을 꼭 쥔 채 작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함께 살아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석훈이 연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미혼모고 정과도 생겼고.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요? 폐를 끼치다니. 혜경이 한 손으로 지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우리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야. 우리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야. 우리가 너와 지우를 지킬게.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약속해. 연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혜경이 눈물을 닦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딸이니까. 그리고 지우는 우리 손주고. 연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좁은 원룸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비췄죠. 잃어버린 20년. 끊어진 줄만 알았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다시 연주의 원룸을 찾았어요. 이번엔 이삿짐을 싸러 온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주는 침대 옆에 앉아 낡은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연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했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죠.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이불, 작은 냄비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혜경은 구석에 놓인 빈 분유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통이었어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았구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침대 옆에는 해진 아기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솜이 빠져나온 것, 단추가 떨어진 것. 그걸 보며 혜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석훈도 방 안을 둘러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좁은 공간, 곰팡이가 핀 벽, 제대로 닫히지 않는 창문.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 다 챙겼어요. 연주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23년 인생의 전부가 그 작은 가방에 담겨 있었어요. 그럼 가볼까? 석훈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석훈의 얼굴을 신기한 듯 바라봤죠.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연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살던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20년을 혼자 살았던 그곳이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어. 석훈이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연주는 차에서 내려 집을 봤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구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석훈이 먼저 들어가며 말했어요. 들어와. 이제 내 집이야. 연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깨끗했죠. 거실, 주방, 그리고 복도 끝에 보이는 방들. 연주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쪽이 내 방이야. 혜경이 복도 끝 방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후 방은 바로 옆이고 옆 방문을 열자 아기 침대와 놀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동물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연주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당연하지. 며칠 전에 급하게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 혜경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석훈은 지우를 아기방 매트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매트가 신기한지 손으로 두드려 봤어요. 그리고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석훈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감정.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배고프지? 밥 먹자. 혜경이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음식들이 있었어요. 따뜻한 국, 밥, 반찬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침을 삼켰어요. 앉아. 많이 먹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경이 연주 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국을 떠서 앞에 놓았어요. 이제 이런 건 매일 먹을 수 있어. 연주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 맛.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혜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훈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연주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행복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원룸에서는 맨날 축 늘어져 있던 아기가 이제는 까르르 웃으며 놀았죠. 석훈과 혜경은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잔뜩 사왔습니다. 딸랑이, 인형, 블록. 이건 우리 손주 첫 장난감이야.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앞에 장난감을 흔들어 주자 아기는 손을 뻗어 잡으려 했어요. 까르르.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갑자기 부모가 생기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 살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밤이 되면 혜경과 연주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윤이는? 아니, 연주는 어렸을 때 어땠어? 혜경이 물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많이 외로웠겠다. 네, 많이 외로웠어요. 명절 때 다른 친구들은 가족이 데리러 왔는데 저는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연주가 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훈은 법원에서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냉정하게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죠. 생계형 범죄로 들어온 젊은 엄마를 볼 때마다 연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 석훈은 최대한 선처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혜경이 차려준 저녁 식사,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지우는 아기 의자에 앉아 손으로 밥을 집어먹으려 했습니다. 얼굴에 밥풀이 묻었지만 모두가 웃으며 지켜봤어요. 까르르. 아기가 판사 부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석훈의 손을 잡았어요. 석훈은 그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20년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죠. 연주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이 평범한 풍경이 자신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경이 연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석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내가 반드시 지킨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아기. 세대가 이어진 손길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 따뜻한 집,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 20년. 끊어졌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석훈은 딸과 손주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혜경도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연주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었죠. 그날 밤 연주는 23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